반갑습니다, 여러분. 2024학년도 대입 전형의 특징과 대비 방안을 강의할 울산 진로진학지원센터 파견교사 신희범입니다. 자, 이제 3월이 됐습니다. 새 봄을 맞이했고 또 하나의 입시가 시작됐습니다. 작년도만 해도 2023에 열을 올렸는데요. 또다시 봄이 되면서 이젠 2024학년도를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 강의를 들으시는 수험생 여러분들, 제가 지금 2024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아무래도 처음 접하는 입시라서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되도록이면 가장 쉬운 방법으로 그 기본적인 개념 중심으로 말씀을 잘 드릴 테니까 조금이라도 필요한 부분 잘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입시 준비하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네 가지 꼭지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2024를 알기 위해서는 전년도인 2023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3학년도 대입 전형 결과 분석을 잠시 했고요. 두 번째는 본격적인 강의인 2024학년도 대입 전형 주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는 전형이죠.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 특히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 요거에 대한 특징 및 대비 방안, 그 다음에 정시에서 수능 전형 중심으로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저도 일선에서 입시 지도를 많이 하면서 느낀 사항인데요. 학생들이 내가 수시로 가야 될지 정시로 가야 될지 상당히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자기만의 어떤 맞춤형 입시 전략이 무엇인지, 이런 전략이 어떻게 필요한지 이 부분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요즘 가장 큰 이슈가 뭘까요? 대학 입시 이슈가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요. 저는 인터넷 매체 기사를 좀 인용해 봤습니다.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의학계열 선호도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도 나왔지만은요, 서울대, 연대, 고대, 정시 합격자들 1,300여 명 합격자들이 요 스카이를 포기하고 아마 의학계열로 이탈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죠? 수시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수능이거든요. 수학 변별력이 커졌다면서 원래 국어 3등급도 서울대 정시 합격 추정이라는 요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뭐냐면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수학이 큰 변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문이과 통합 수능의 약점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자연계열 학생이 인문계열 학생보다도 좀 유리한 고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수학을 통해서 문과로 침공하는 경우가 많다. 일명 문과 침공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합불의 변수가 되는 수학. 올해도 2024에도 아마 이런 부분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매년마다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엊그제 마감이 됐는데 대입 추가 모집 마감에서 수도권 주요 대학 평균 경쟁률이 92대 1입니다. 수도권이 평균 92대 1이면은 지방권은 더할 나위가 없겠죠. 그래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지원 격차가 실감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세 가지를 대입 이슈로 일단 뽑아봤습니다. 스카이 재학생 중도 탈락자를 보니까요, 2014에서 2021까지입니다. 자, 특히 2017학년도부터 해서 2021학년도까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이 학생들이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아무래도 의학계열 지원을 위한 중도 이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2 또 2023, 2024까지도 계속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보이죠. 매년마다 보는 현상입니다. 수도권이죠. 성균관대에서 논술 시험을 치고 나오는 학생들, 이 학생들입니다. 입시는 그만큼 치열한데 지방은 치열하지 않고 수도권은 엄청나게 치열합니다. 이런 그림 보이시죠? 왼쪽은 와글와글이고 오른쪽은 썰렁합니다. 바로 우리 경제 현상도 마찬가지지만은 교육적인 부분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대부분 학생들도 웬만하면 좀 서울 쪽으로 가고 싶다는 학생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성적과 무관하게 어떤 경우는죠. 그죠? 그래서 정말로 이게 빈익빈 부익부 이런 현상들.
이제는 수도권 쪽으로 많이 몰리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3등급 내지 4등급 학생들도 이쪽으로 많이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언론에서 예를 들어 뭐 3등급 때도 4등급 때도 서울권의 대학에 합격했다라는 소식을 듣는 순간 학생들이 그럼 나도 되겠구나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많이 몰리죠. 그러면 지방대는 어떻게 될까요? 그죠? 이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고민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23 대입전형 결과 분석인데요. 아무래도 우리 지역이 울산이다 보니까 울산 학생들이 많이 이 강의를 좀 시청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2023 대입 울산 지역 수험생 지원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약간의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간 경쟁률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2021 학년에서 2023으로 갈수록 자 7.24, 7.91, 8.61 점점 심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수도권 경쟁률이요. 13.95대 1에서 14.33대 1로 올라갔죠. 반면에 비수도권은 떨어졌습니다. 6.04에서 5.72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격차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됩니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2023 대입 결과 분석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수도권 학교장 추천입니다. 교과 전형이죠. 꾸준한 경쟁률을 보인다. 2022학년도부터 수도권에서 학교장 추천을 개설을 했는데 이건 교과와 그다음에 수능 최저 기준이 통과되면은 합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죠. 그래서 꾸준히 내신 성적이 괜찮은 학생들이 요 문을 많이 두드리고 있습니다. 경쟁률이 높다는 거는 합격성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말씀이죠. 이거는 저는 2022학년도하고 2023학년도 비교해 보면서 그러면 수능 최저만 통과되면은 거의 합격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좀 다르더라고요. 수능 최저 통과되더라도 합격할 확률이 전보다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2024학년도 이런 현상은 계속적으로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교과 전형에서 자연계열 합격선이 인문계열에 비해서 높은 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연계열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많이 몰리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아지죠. 경쟁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합격선은 다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상이 지금 지속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문과 침공이란 말씀 드렸습니다. 과학 과목 다수 이수한 자연계열 성향의 학생이 인문계열 지원에 증가하고 있다. 즉 과학 말고도 수학도 마찬가지죠. 즉 자연계열 학생들이 인문계열 문과 침공을 많이 한다는 부분이죠. 이건 2024에도 아마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문이과 통합인 수학 그죠? 수학 과목이 가장 큰 변수이기 때문에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정시 수능 위주 전형에서 메디칼 계열 광풍이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의학 계열이죠. 약학 계열, 한의학, 치의학 이런 계열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정시 말고도 수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N수생이 증가하고 있죠. 특히나요. 어떤 자료를 보니까 의대 합격한 학생들, 정시 합격한 학생들이 프로테이지를 보니까요. 거의 뭐 100% 중에 80% 평균적으로 70% 내외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재학생이 아니라 N수생이. 자, 그만큼 그 의대를 가기 위해서 몇 년간의 어떤 고생,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이 학생들이 재수, 삼수, 사수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어쩌면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이 보긴 좋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어떤 경제적 손실부터 해가지고 교육적인 손실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음에 서울대가 정시 학생부 평가 도입으로 수능 영향력 다소 약화라는 말을 썼는데요. 아무래도 2023부터 서울대가 학생부 평가를 했죠. 2단계에서요. 그래도 1단계에서는 수능 성적으로 일단 사정을 하기 때문에 그 예전에 비해서는 그죠? 수능 영향이 완전히 약화됐다라고는 보기는 어렵지만은 학생부가 그 가미가 되면서 보통 평상시보다는 약간의 어떤 약화되지 않을까. 반대로 본다면은 역시 서울대 수능으로 가더라도 학생부를 꾸준히 관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될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 현상이죠. 지방대학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거 2024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울산 지역 수험생 수시 결과 요 자료는요, 그 울산 시내 여러 학교들을 취합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100% 정확한 자료는 아니고 취합한 자료 중에 뺄 건 다 뺀 다음에 보니까 31,917건이 모였더라고요. 요걸 가지고 간략하게 지금 지원율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서울, 경인, 부울경, 대구, 경북 쭉 봤는데 프로테이지 보니까요, 서울 지역이 약 12.4%고 부울경이 47%. 일반적으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울산 지역 학생들이 그러면 원서를 쓸 때 어느 지역으로 많이 쓰는가? 10명 있으면은 2명은 서울권 간다. 그다음에 6명은 영남권 간다. 나머지 2명은 기타 지역 간다. 이게 맞더라고요. 여기 보시니까 뭐 특히 부울경, 대구, 경북 합치면은 60%가 넘죠. 그죠? 매년마다 이런 현상이 좀 발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년간에 걸쳐서 그죠? 서울, 경인, 부울경, 대구, 경북 보니까요. 부산, 울산, 경남 지방 조금씩 프로테이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43.1%, 46.1%, 47%. 서울 지역도 미세하게나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또 어쩌면은 성적이 조금 된다면은 무조건적으로 이쪽으로 올라가고 안 그러면은 기타 지역보다는 우리 영남권으로 진출하겠다. 이런 계산이 깔렸던 모양입니다. 대학을 봤거든요. 수시 모집 지역별 지원율, 대학별 지원율입니다. 울산대, 동아대, 부산대, 부경대, 경북대. 요게 한 3개년간을 통해서 봤을 때 거의 뭐 단골 메뉴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특히 아무래도 울산 지역이다 보니까 울산대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부산대, 부경대, 경북대, 국립대학이죠. 많이 하고 있고. 서울 지역 보니까 동국대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22건으로. 작년도, 재작년도를 보니까 동국대를 비롯해서 건국대, 중앙대, 경희대가 거의 15위에서 20위 사이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울산 지역 학생들이 만약에 서울권에 진학을 지원을 한다면은 경희대, 중앙대, 건국대, 동국대 요 대학을 지원을 많이 하는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울권 대학 지원율을 보시니까 이거는 종합하고 교과입니다. 종합 전형에서는 43%고 그다음에 교과 전형에서는 33.8%죠. 아무래도 종합 전형에서는 나름대로 학교 생활을 꾸준히 하면서 별도로 종합 전형 관리를 많이 했겠죠. 교과 전형에서는 내신 성적 괜찮으면서 수능 최저 기준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된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했을 겁니다. 작년도 2023학년도 서울 주요 대학 전형별 합격자 최저 등급을 좀 살펴봤거든요. 최저 등급, 합격자 중에 최저 등급입니다. 그러면 등급이 좀 낮을 수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뭐 보니까 우리 고려대 같은 경우는 1등급대 초반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교과 전형은 고려대는 교과 80이고 20%가 설이거든요. 설은 1등급대 중후반에 합격한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동국대가 뭐 4.11이 있지만요. 여기서 일반계하고 어떤 자사고 특목고를 뭐 구분 없이 살펴본 겁니다. 또 하나는 서강대가 지금 비어 있죠. 이상하게 우리 울산 지역 학생들하고 서강대하고 인연이 없는 건지 아니면 서강대에서 울산 지역 학생들이 준비하는 부분이 뭔가 좀 맞지 않은 건지 모르겠지만은 합격한 학생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이 없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프를 만들어 보니까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붉은색 그래프가 있고 밑에는 푸른색 그래프가 있죠. 푸른색은 교과 전형이고 붉은색은 종합 전형이고 아무래도 교과 전형보다는 종합 전형이 성적은 약간 뭐 낮다라고는 볼 수 있겠죠. 그렇게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 지역 수시 지원 결과를 보니까요. 교과 전형입니다. 합격률이 30.9%, 자연계열이거든요. 인문계열은 27.1%.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부분은 교과 전형이다 보니까 수능 최저 기준이 상당히 중요하다. 아무래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자연계열 학생들이 인문계열 학생들에 비해서 수학 부분에서 좀 유리하죠. 그죠? 그래서 합격률이 좀 높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종합 전형에서는 합격률이 자연계열이 인문계열에 비해서 약간 좀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2, 2023 종합전형 지원 결과를 좀 비교해 봤는데요. 자연계열이 19.1에서 16.3으로 좀 떨어졌고요. 인문계열은 다소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기억에 몇 년 전, 3, 4년, 4, 5년 전인가 기억을 해봤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20% 이상이 합격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근데 조금 이게 합격률이 10% 후반으로 떨어졌다는 건 어떤 현상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 많이 평준화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국적으로 학교 생활기록부 관리 방안이라든지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 기준 이런 것들을 많이 좀 파악하면서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어느 정도는 일정 정도 궤도에 올라온 게 아닌가. 그래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서 예전보다는 합격률이 다소 낮아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제2장입니다. 본격적으로 2024 대입전형 주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에서 언급했지만서도요, 요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은 아마도 고3 수험생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많이 계시고 수험생과 그다음에 학부모님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아주 디테일하게 좀 더 난이도 있게 그런 말씀을 못 드리고요. 약간 어떤 개념적인 기본적인 개념 중심으로 해서 2024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을 제시해 드릴 테니까 난이도 부분은 좀 심한 난이도가 아닙니다. 좀 적당한 난이도이기 때문에 천천히 잘 들으셔가지고 본인한테 맞는 부분은 반드시 참고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권역별 전형별입니다. 모집인원의 변화거든요. 늘 우리 강의할 때마다 아주 포괄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죠. 그죠? 모집인원을 먼저 얘기합니다. 가장 먼저 전체 모집인원은 감소됐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의 모집인원은 증가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수도권은 약간 증가됐고요. 비수도권은 좀 감소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늘 마찬가지죠. 수시 모집은 학생부 위주고 정시 모집은 수능 위주다. 논술 전형 모집 인원이 좀 변화됐다라는 부분입니다. 논술 전형은 이번 시간에 언급하지 않겠지만서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년도 울산 지역에서 논술 전형으로 합격한 사례가 문과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명인가요? 자연계열은 좀 있던데. 그래서 프로테이지 본다면요. 수도권에서는 논술 전형 수도권 학생들은 약 7, 8% 많으면요. 10% 가까이 합격 사례가 있는데요. 울산 지역은 많으면 2, 3%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논술 전형에 대해서 섣불리 어떤 준비하기보다는 꼭 준비를 해야 될 학생들은 논술 전형 여러 가지 환경이라도 조건들을 많이 살펴보시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자, 연도별 학생 수의 변화입니다. 학생 수는 물론 추정 인원이라 볼 수 있겠죠. 전년도 기준이거든요. 대입 정원이 54만 명가량 됐습니다. 근데 학생 정원, 학생 수가 약 44만 명가량입니다. 거의 10만 명가량 차이가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정원보다도 학생 수가 10만 명 줄어들었다는 거는 대부분 학생들이 단순 개념으로 계산한다면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대학 합격을 했죠. 그렇지만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은 아니다. 이 말씀이죠.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대학 아니면 또다시 재수를 한다, 삼수를 한다. 그렇게 된다면은 정원과 그 다음에 학생 수가 계속적으로 비어있는 공간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요, 원래 고3 학생들 더 줄었죠. 전년에 비해서 약 3만 4천여 명가량 줄었습니다. 그래서 모집 인원도 조금씩 감소했다 볼 수 있겠죠. 자, 모집 인원 볼까요? 전체 모집 인원이 요죠. 거의 5천 명가량 줄었네요. 자, 학생 수가 감소했으면은 대학에서 모집 인원 줄은 건 당연하죠. 그런데 어디 모집 인원이 줄었느냐면요. 비수도권이 5천 명 이상 줄었습니다. 반면에 수도권은 약간 늘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니까 4,828명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도권은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물건을 많이 들어갔고요. 비수도권은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죠? 많이 어떤 물건들 못 들어왔죠. 이런 셈이죠. 점점 이런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전형별 모집 인원 비교인데 비율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2024는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수시 소개를 보시면요. 2023은 78%고 2024는 79%, 1%가량 늘었고요. 정시에서는 반면에 1%가량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정시에서 수도권은 약간 늘 수 있겠지만은 지방권은 좀 줄어들었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파란색이 늘었고 붉은색은 줄어들었죠. 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논술 전형 간단히 볼까요? 원래 바뀐 부분입니다. 자, 2024에서는요, 논술 전형, 울산대 의예과는 폐지가 됐습니다. 한양대 에리카 폐지됐습니다. 두 군데에서 폐지가 됐고, 논술 신설대학이 있네요. 동덕여대하고 삼육대하고 서경대, 한신대가 논술이 신설됐습니다. 이 부분요. 그 다음에 비율이 변화를 보이는 대학이 있는데, 여기 경희대 나오죠. 경희대하고 이화여대가 70%에서 100%로 비율이 바뀌었죠. 논술 100%로 진행되는 대학은 건국대에서부터 쭉 이어와서 총 10개 대학에서 논술 100%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변화가 있습니다. 대입 환경 흐름에 따른 변화인데요. 뭐니 해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가 폐지됐다는 부분이죠. 자기소개서 반영 폐지됐다. 아마도 고3 학생들, 종합전형 준비하는 고3 학생들이 상당히 좀 걱정을 좀 많이 하죠. 자기소개서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좀 안심해도 되겠네요. 그렇지만 자기소개서가 폐지됐지만은 그러면 반면에 학교생활기록부의 비중이 좀 더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특수목적대학 같은 경우는 아직 확실히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카이스트, 그죠. 지스트, 디지스트, 유니스트 요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가 반영될 수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혹시 지원하실 학생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 부분 자세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통합전형이라든지 지역인재 특별 모집 인원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그죠? 그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변화하고 있다. 변화란 부분은 좀 강화라기보다는 좀 완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학교생활기록부 평가 항목 축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 대입 부분에서 대부분 다 대입 미반영과 미기재, 그죠? 많이 있죠. 자, 그렇다면은 창체와 그 다음에 교과세특,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요 부분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 독서활동 상황 있죠. 독서활동 상황 같은 경우는 대입에 미반영되긴 하겠지만은 아무래도 요 활동이 어디로 이어지냐면은 창체라든지 교과학습, 특히 교과세특이죠. 세특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여기에 많이 반영되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사회통합 모집 인원이 증가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기회균형과 지역균형 이게 점차 증가되고 있고 아무래도 우리 사회가 점점 양극화 현상이 되고 있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좀 더 소외계층을 위한 그런 많은 대안들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모집 인원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도권 대학의 지역균형 전형 시행대학이거든요. 아마 학교장 추천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파란색의 글씨는요, 서울권의 주요 대학, 15개 대학 속에 포함되어 있는 대학들이죠. 추천 인원 제한 여부, 왼쪽은 제한대학이고, 오른쪽은 제한되지 않은 대학입니다. 이 부분. 특히 아마 서울대 빼고는요, 제한대학이 있더라도 그렇게 많이 어떤 인원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크다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인재 특별전형이죠. 지역균형과 지역인재는 좀 다르죠. 지역인재는 바로 여기 나왔듯이 지방대 육성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의치, 한의, 약학, 간호계열 등에서 의무 선발 비율이 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전년 대비 10개 대학에서 23,816명 모집하고 있다. 자, 좀 더 자세히 보시면은, 우리 울산 같은 경우는 부울경이죠.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그죠? 거기서 의치안입니다. 그 다음에 약학, 간호, 한약학. 그래서 전체적으로 늘었기 때문에 부울경만 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 의학학, 간호 계열의 지역인재 특별전형은 모집 인원이 전년도보다 좀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변화입니다. 서울 소재 일부 대학 예시인데요. 이 부분은 잘 봐두실 필요가 있는 게 수능 최저 기준에 따라서 즉 합격선이 약간 변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고려대 학교 추천 볼까요? 학교 추천 보시면은 인문이요. 세계 6에서 세계 7로 완화가 됐습니다. 서강대도 세계 합 6에서 세계 각 3으로 완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고려대하고 서강대, 성신여대, 홍익대 마찬가지죠. 종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대학 같은 경우는 원래 2024에서는 전년에 비해서 합격선이 다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논술 부분도 마찬가지죠. 건국대, 동국대, 서강대, 성신여대, 홍익대 이런 식으로 다소 완화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최저가 완화된다면은 합격선은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형 방법과 전형 요소의 변화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진로 선택 과목 반영이 확대됐죠. 두 번째는 교과 전형에 정성평가 시행대학이 추가됐습니다. 그다음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면접 비중이 다양화됐고요. 수능 전형 선택 과목 지정에 대한 그 일부 변화가 있습니다. 이 부분 좀 보시면요. 일단 진로 선택 과목 반영 확대 예시거든요. 특히 서울권에 달라진 부분은 한국 외대가 있죠. 한국 외대가 전년도는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지 않았거든요. 않았는데 올해부터 반영을 합니다. 이 부분이고, 그래서 파란색 대학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변화된 대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바뀐 부분이 고려대를 보시면 됩니다. 고려대. 고려대 같은 경우는 전년도 등급별 비율이죠. 비율.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단 A, B, C가 나오는데 A를 1등급으로 주고 있습니다. 전년도는요. A 비율이 A, B, C 중에 A를 맞은 비율이 약간 90%다. 90%가 A를 맞았다 그러면 A가 바로 1.9등급이 되는 거죠. A가 50%다 그러면 1.5등급이 되는 거죠. 그죠? 요런데 2024부터는 A는 무조건 1등급을 준다. 근데 2등급과 3등급은 역시 마찬가지 작년처럼 그 분포도 비율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성평가 시행대학 추가인데요. 성균관대학 같은 경우는 교과전형 100%인데 여기서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 80%에다가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 20%죠. 진로 선택 과목 20%는 정성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교과 세특 중심이다. 그죠? 이게 바로 학교 생활 충실형, 학업 충실형, 그 다음에 학업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그죠? 학업, 그 다음 수월성, 요 두 가지를 10%씩 각각 살펴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바뀐 부분, 시행대학 추가에게 제가 말씀드릴 부분 바로 요 대학이거든요.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 경북대하고 부산대입니다. 그럼 경북대, 부산대는 학생부 교과 전형하면 교과 100%가 맞잖아요. 그죠? 근데 2024학년부터는 교과 100이 아니라 교과 80에다가 20%가 들어가는데 이게 바로 생활기록부 중에 서류입니다. 자, 좀 더 자세히 보시면요. 건국대, 경희대, 동국대는 교과 70에 서류 30이고 경북대, 고려대, 부산대는 교과 80에 서류 20이다. 이때 부산대는 학업 역량 평가라는 항목을 두고 있습니다. 자, 경북대를 간단히 보시면요. 서류평가가 주로 여기 A, B, C로 절대평가를 한다 합니다. 그럼 뭐냐면 교과 이수 현황,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 어떤 과목을 주로 선택했는가 이런 부분하고 진로 선택 과목 이수하고 성취도. 더 쉽게 말씀드리면 2024학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변별력을 많이 두지 않을 것이다. 아주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조금 정말로 어떤 최악의 경우 아주 어떤 이런 부분에서 많이 좀 제대로 챙기지 못한 학생들, 그런 학생이 약 10% 정도 빼고는 대부분 다 어떤 비슷한 점수를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의 비율이 지원자의 10% 이내로 제한할 예정이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그럼 부산대 같은 경우는 아직 정확하게는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교과 세특 중심으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면접 비중이 확대되고 있죠. 고려대가 50%, 전년도 40에서 50%, 계열적합입니다. 동덕여대도 50에서 60이고 한국외대도 40에서 50으로 확대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수능 선택과목 지정 현황이죠. 예시. 여기 보면은 특히 인문계열이죠. 경희대 인문계열, 간호 한의대, 대구 한의대 인문계열 요 부분 확률과 통계를 보더라도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탐도 역시 마찬가지죠. 요 부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는 과탐에서 1+2 또는 2+2를 반드시 채워야 되는데 일부 계열에서는 완도 응시자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많이 바뀌었죠. 대신에 2 응시자는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겁니다. 그다음 서강대하고 성균관대가 또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수학과학 선택과목 제한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서강대, 성균관대 자연계열 학생들은 수학에선 반드시 미적분 또는 기하를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었거든요. 작년까지는요. 근데 올해부터는 그게 없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본다면은 진짜 인문계열의 아주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도 지원도 가능할 수는 있겠죠. 물론 극소수지만서도요.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한양대는 과탐2 3% 가산점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2024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이죠. 수시 모집. 전년도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원서 접수는 9월 11일에서 15일까지 3일 동안에 접수를 합니다. 총 6회, 6번 쓰는 학생도 있겠고 5번, 4번 쭉 있는데 어쨌든 간에 9월 15일까지 그죠? 원서를 쓰고 그다음에 12월 29일 6시까지 합격자 발표를 다 합니다. 충원 합격 발표까지 다 합니다. 만약에 요때까지 내가 연락을 못 받았다 한다면 정말로 안타깝게도 원래 수시하고는 내가 인연이 없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시를 준비해야 되겠죠. 정시는 2024년 1월 3일부터 1월 6일까지 정시 가군, 나군, 다군 원서 접수가 이루어지겠고요. 마찬가지로 2월 20일 화요일 6시까지 연락이 없다 그러면 정시에서도 인연이 없다. 물론 전부 다 그 전에 합격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것마저 안 되면 추가 모집이라고 있습니다. 2월 22일부터 29일까지 추가 모집. 수시에서 안 됐다. 그 다음에 정시에서 안 됐다. 추가 모집. 이 부분도 아마도 문을 두드려 봐야 되겠죠. 그죠? 복수 지원 금지. 우리 총 6번 지원을 하는데요. 예외대학이 있습니다. 산업대학이 2개 있죠. 청운대하고 호원대에 있습니다. 특수목적대학, 전문대학. 요 같은 경우는 수시 6회 지원과 무관하다. 그죠? 무관하단 말은 요 대학은 일반 대학 6번 지원하더라도 요런 대학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부분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고3 학생들, 올라가는 학생들은 요런 부분 혹시 실수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자, 수시 모집에 합격했다. 합격을 했으면요. 정시 모집에 절대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여기 수시 모집 4년제 및 전문대 합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시 추가 모집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수시를 쓸 때요. 무조건적인 하향 지원은 좀 안 하는 게 낫겠죠. 그죠? 하향 지원. 이제 전문대 써가지고 합격했다 그러면 정시에 못 가니까요. 그렇습니다. 등록 포기에도 지원 불가합니다. 그다음에 정시 모집은 자 4년제 대학 수시에 안 된 학생들이죠. 안 된 학생들 4년제 대학 합격 등록 시 정시 모집 일단 등록하고요. 근데 추가 모집에서는 수시 모집 합격자 절대 추가 모집 지원할 수 없습니다. 정시 모집 합격해서 등록한 학생도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단 정시 등록 포기 시에 추가 모집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눈여겨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장까지 살펴봤고 세 번째 본격적으로 전형 유형별 특징 및 대비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이죠. 자, 가장 많이 쓰는 전형입니다. 자, 특징이 있다면요. 대학마다 교과 전형 산출 방식 및 모집 유형이 다양하다는 거죠. 산출 방식이다. 전 과목을 보는 대학도 있고요. 일부 과목을 보는 대학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보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죠? 모집 유형이 다양하다. 유형 같은 경우는 면접을 보는 대학도 있고 그렇지 않은 대학도 있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되는 대학도 있고 그렇지 않은 대학도 있고 만약에 적용에 따라서 실질 경쟁률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중하위권 대학에서 다수 모집하거든요. 그죠? 근데 2022부터는 수도권 모집 비중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 20%대로 올라가고 있죠. 타 전형에 비해서 합불 예측률과 충원 합격률이 좀 높은 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교과 선출 방식이 다양하다 했죠.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건국대하고 서울여대. 건국대는 전 과목을 반영하거든요. 근데 서울여대 같은 경우는 교과별 상위 3개 과목, 총 12개 과목을 반영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진로 선택을 보더라도요. 건국대 같은 경우는 서류평가하고 서울여대는 가산점. A는 1점, B는 0.9, C는 0.5. 연세대는 환산 점수를 주죠. A는 20점, B는 15점, C는 10점. 한국외대는 A는 1등급, B 2등급, C 3등급 이런 식으로 다양하죠. 그래서 모든 대학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본인이 관심 있는 대학의 산출 방식을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수능 최저 기준에 따른 경쟁률의 변화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볼까요? 성균관대하고 서강대,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한양대하고 이화여대를 보겠습니다. 성균관대, 서강대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는 최저가 적용이 됩니다.
반면에 한양대하고 이화여대는 최저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내 수능 최저 부담되기 때문에 최저 적용 안 되는데 가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마 역발상이죠. 어쩌면은 수능 최저를 적용하기 때문에요. 내가 수능 최저가 통과되면은 그러면 수능 최저 통과 안 된 학생들이 많이 떨어지겠지라는 생각을 많이 갖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모험 삼아서 아니면 어떤 미래지향적으로 반드시 수능 최저 통과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해서 최저를 적용하는 대학에 지원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균관대가 높죠. 서강대도 역시 높죠. 반면에 동일 대학 내 다른 전형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가천대하고 덕성여대 보니까요. 가천대 학생부 우수자, 지역균형. 학생부 우수자는 최저 기준 적용되지만은 지역균형은 적용이 안 되거든요. 덕성여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 이건 아마도 전형 방법에 차이가 있겠죠. 그죠? 가천대 학생부 우수자하고 지역균형 같은 경우는 그 교과 반영 방법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면접이 있고 없고 이런 차이죠. 덕성여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인한테 좀 더 유리한 부분을 찾아서 지원하기 때문에 경쟁률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최저 충족률에 따른 실질 경쟁률 추정, 이건 아마 당연한 겁니다. 자, 이게 그대로 보시면요. 경쟁률이 높고 수능 최저 충족률이 높으면 당연히 실질 경쟁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반면에 그 수능 최저 충족률이 낮으면은 실질 경쟁률도 낮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고려대 의과대학을 볼까요? 경쟁률이 22.8%입니다. 8대 1입니다. 최저 충족률이 25.6%죠. 좀 낮죠. 낮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은 5.8대 1밖에 안 됩니다. 반면에 그죠? 경희대 정보 디스플레이 경쟁률이 16.7인데요. 수능 최저 80%가 넘었습니다. 충족이 많이 됐죠. 그래서 실질 경쟁률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최저 충족률이 낮을수록 그죠? 최저 충족률이 낮으면은 실질 경쟁률도 낮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정말 이런 수능 최저에 대한 내가 반드시 충족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요 전형에 즉 수능 최저 있는 전형에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려대 여기 최저 충족률 참고로 갖고 와봤습니다. 수능 최저 충족 여부에 따라서 합격선이 달라진단 말이죠. 그죠? 아무래도 고려대는 방금 앞서도 말씀드렸죠. 그 수능 최저가 좀 완화되는 바람에 합격선은 다소 올라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능 최저 적용 및 미적용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서울 지역이다 보니까요. 적용을 많이 하죠.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파란색은 적용이고 그다음에 붉은색 계통은 미적용입니다. 그다음에 조금 차이가 없는 대학이 없는 지역이 대구 경북이죠. 충북이 상당히 차이가 있죠. 지방권에 가면 갈수록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은 대학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교과 전형 모집 인원 비교거든요. 자, 보시면은 2023에 비해서 2024학년도 자, 인원은 약간 줄었죠. 그렇지만은 프로테이지 즉 비율로 보면은 조금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이거는 전반적인 모집 인원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수도권 비수도권 또 나눠 본다면요. 수도권 대학 같은 경우는 20.9%거죠. 비수도권은 61.5%입니다. 비수도권에서 교과 전형을 상당히 많이 모집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울산대 예시를 갖고 왔는데요. 예, 충원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2022학년도 울산대 입학처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자, 여기 등록 인원 등록률이 나와 있습니다. 국문학과를 볼까요? 33명 모집인데요. 9명이 등록했습니다. 그러면 24명이 비죠.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24명이 다 정시로 다 넘어갔죠. 예비 인원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 정시로 넘어갔으니까 그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울산대만이 아니고 충원이 많이 교과 전형에서 충원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행정학과 같은 경우는 100% 다 쳤죠. 33명 모집인데 33명이 등록했기 때문에 정시로 넘어가지 않았죠. 자, 그래서 대학별 전형 방법 및 수능 최저 기준 적용 등에 따라 다르지만은 학생부 교과 전형의 충원율은 상대적으로 좀 높은 편이다.
충원율이 가장 높은 게 바로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요. 두 번째는 종합 전형, 세 번째는 논술 전형입니다. 자,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렇게 원서를 쓸 때 그렇게 노력할 만한 게 많이 없습니다. 그죠? 그냥 쓰면 됩니다. 근데 종합 전형은 그 전에 종합 전형을 쓰기 위해서 자기가 생활기록부라든지 관리한 내용들이 많았겠죠. 그죠? 그런 부분이 그동안 힘을 들인 게 많아서 쉽게 좀 빠져나갈 수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논술은 더더욱 또 마찬가지죠. 그리 본다면은 교과 전형 충원율이 높다. 그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지역별 충원율 볼까요? 전형별 충원율입니다. 자, 여기 제주하고 강원을 빼면은 거의 100을 넘고 있죠. 100% 넘고 있죠. 종합에 비해서 높습니다. 서울 지역이 157.2 이렇게 나옵니다. 자, 충원율이 이게 뭘까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를 들어 10명을 모집하는데요. 10명을 모집하는데 50명이 지원했습니다. 5대 1이죠. 그죠? 50명이 지원했으면 그러면 10등까지가 합격이잖아요. 그죠? 그럼 11등부터는 후보 1번입니다. 12등 후보 2번.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 10명 10등부터 해서 후보 예를 들어 후보 10번까지 합격했다. 후보 10번이면 20등이죠. 그죠? 그러면 10명의 후보 10번까지 합격했으면 완전히 100%가 돌았죠. 이럴 경우는 10명 모집에 10번까지 합격했으면 100%다. 10명 모집에 후보 20번까지 됐으면 200%다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10명 모집인데 우리 과는 후보 5번까지밖에 안 갔다. 그러면 50%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충원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충원율은 그 모집 인원을 배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과 전형의 유형인데요. 뭐 다 아시다시피 교과백, 교과면접, 교과서류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간단하게 보면은 교과백은 말 그대로 했죠. 교과가 내신 성적 100%입니다. 가끔은 비교과 영역 출결과 봉사활동을 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요 경우는 뭐 민정결석 3일 이내 대부분 뭐 만점을 주는 경우 많습니다. 봉사활동도 학교 자체에서 다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에서는 감점을 당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 수능 최저 적용에 따라 합격성이 차이가 있으므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면접 전형이죠. 교과 면접은 단계별 전형과 일괄 합산 전형이 있죠. 그죠? 이거는 면접이 있다 보니까 교과 100% 전형보다는 합격선이 다소 낮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세대 경우는 바로 재신문 면접을 실시하죠. 나머지 대학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지원 동기라든지 학과 특성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죠. 그다음 교과하고 서류입니다. 요게 아마도 우리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성격을 좀 띠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교과 전형 무조건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생각에서 약간씩 탈피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국대 있죠. 경희대 있죠. 뭐 동국대 있죠. 자, 건국대 경희대 거의 비슷하죠. 그죠? 70%는 교과고요. 나머지 30%가 서류 평가입니다. 아마도 교과학습 발달 상황, 교과 세특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경희대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면 건국대라든지 경희대 내 지원한다 그러면은 무조건 내신만 무조건 100% 좋아서 될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좀 더 뚜껑을 열어 보신다면 종합평가, 서류평가의 30%가 절대적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겠죠.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뭐 대충 해도 된다는 건 아니겠지만요. 어떤 경우에는 교과 성적이 상당히 유사하다, 비슷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류에서 판가름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서류 평가 30% 무시할 수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국대 학교장 추천이죠. 자, 대부분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장 추천은. 근데 실제적으로 뚜껑 열어보면요. 교과 70에 서류 종합 평가 30입니다. 그럼 교과 70도 실질적으로 1등급에서 4등급까지 점수 차이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동국대 학교장 추천은 서류 종합 평가에서 판가름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음 경북대, 고려대, 부산대. 앞서 말씀드렸죠. 원래 경북대하고 부산대가 추가됐다. 그죠? 이런 부분입니다. 그다음 진로 선택 반영 과목과 반영대학과 미반영대학이죠.
전국의 145개 대학에서 반영하고 있고요. 55개 대학에서 미반영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58.5% 반영하고 있고 41.5% 미반영. 고려대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성취도별 비율 반영에서 성취도별 단순 환산 점수 반영. A만 바뀌었다 했죠. 고려대는 A만 1등급을 쳐주고 B하고 C는 말 그대로 성취도별 비율을 반영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대, 동국대, 성균관대 정성평가를 반영하고요. 5월 말에 보다 정확하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수도권 대학의 전형 10% 이상이 교과 전형 위주로 선발할 걸 권고하고 있다. 당연한 사실이고요. 또 한 가지 알아둘 사항이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학교장 추천이면 교과 전형이잖아요. 근데 여기 서울대라든지 가톨릭대 의예과, 약학과, 간호학과, 카이스트, 지스트, 디지스트, 사관학교 요 등은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 알아두시고 지방 소재의 지역 인재 전형과 구별되고 있다. 그럼 지원 자격 및 추천 인원은 당연히 대학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천 인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강대 10명에서 20명까지, 서울시립대는 8명에서 10명까지, 숙명여대는 10명에서 무제한입니다. 자, 이건 어쩌면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겠죠?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다만 저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마 미충원 방지책이 아닐까. 예를 들어 서강대 최대,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죠. 서강대 10명까지 지원할 학교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죠? 아마도 10명 다 채우지 못할 겁니다. 그럼 만약에 서강대 10명 못 채우더라도 이 학생이 들어가서 합격을 했다. 만약에 다른 데 빠져버렸다 그러면 또 충원이 안 되죠. 그죠? 충원이 안 돼서 가급적이면 그건 인원 충원을 하기 위해서라도 최대 인원을 늘리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세대 역시 인원의 변화가 있죠. 제적 인원이 5%에서 최대 10명까지. 한국외대는 최대 20명에서 나눠졌습니다. 서울캠 10명, 글로벌캠 10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아까 방금 말씀드린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요. 학교장 추천, 학종 성격을 띠고 있는 대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교과 전형 준비 방안. 당연히 교과 성적 향상에 집중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을 위한 수능 학습 병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대학별 성적 산출 방식을 인지해야 되고 환산 점수에 따른 지원의 필요성이죠. 환산 점수가 갈라놓죠. 어떤 학교는 1000점 만점, 어떤 학교는 800점 만점입니다. 그러면 내가 1000점 만점에 980점이다. 그럼 980점이 내가 잘한 건지 못한 건지 구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등급으로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내가 요 대학의 환산 점수가 몇 점인지, 작년에 환산 점수 몇 점으로 끊겼는지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형 방법에 따라 면접 및 서류평가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겠고, 전년도 대학 전형 결과를 확인할 필요 있겠죠. 그다음 전년도 결과 중에서 3개년 경쟁률 분석이 상당히 필요하겠죠. 모집 인원이 변화,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바뀌었다. 이런 부분도 합격선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럼 학생부 전형 지원 시 고려사항이 있는데, 자, 있죠. 교과 전형으로 지원할까? 종합으로 지원할까? 교과 100% 할까? 교과 아니면 면접 전형할까? 수능 최저 기준 적용하는 데 지원할까? 미적용하는 데 지원할까? 이런 식으로 많이 있습니다. 요 부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요 고민은 바로 본인한테 맞는 전형 중심으로 해야 되겠죠. 즉 본인한테 유리한 전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교과 전형을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종합 전형은 말 그대로 종합적인 평가를 하는 거죠. 평가자가 학생의 학교생활 기록부를 중심으로 정성평가를 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다. 때에 따라서, 때가 아니고 대학이죠. 대학에 따라서 면접 및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럼 학생부, 면접, 수능 최저 기준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가 있겠죠. 이 중에 가장 필요한 게 바로 학교생활 기록부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생활기록부만 100% 보는 대학도 많거든요. 일명 서류형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자,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서 모집 비율이 높죠.
비율이 높죠. 아무래도 인원으로 따지면 비수도권이 많기 때문에 모집 인원 많지만 실질적인 비율은 수도권이 많습니다. 그죠? 44.9%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 148개 대학에서 종합전형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는 34개 대학에서 하고 있네요. 요 8개 대학 빼고는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가 전면 폐지됐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학교 생활기록부 비중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학교 생활기록부 수상경력, 자율동아리, 개인 봉사활동, 독서활동 상황이 대입 미반영되면서부터 교과 성취도와 교과활동이 더욱 중요해졌다. 교과 세특이 상당히 중요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평가 항목 및 평가 요소죠. 5개 대학에서 연구한 내용입니다.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게 큰 틀에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좀 세부적으로 본다면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탐구력 요 3가지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각 대학별로 평가 요소가 만들어질 겁니다. 진로 역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 이런 부분. 특히 선택 과목, 그죠? 연계 과목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학마다 학종을 평가할 때 이 학생이 예를 들어 공대를 가고자 하는데 물리 선택을 했는가 안 했는가 그런 부분도 많이 살펴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에 맞는 연계 과목, 그죠? 그 진로 선택 과목을 잘 선택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 역량 역시 중요합니다. 구성원들과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해야 되겠고 항상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타인을 이해하는 그런 나눔과 배려, 그다음에 상호작용을 이끌어가는 능력 이런 것들. 큰 틀에서 학업 역량 상당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진로 역량, 어쩌면 전공 적합성이 바로 진로 역량으로 명칭이 바뀌었죠. 3번째는 공동체 역량 요겁니다. 자, 그래서 생활기록부에서 어떤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까요? 다 중요하죠. 이 중에 과목별 세특, 그죠? 요 부분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생활기록부 좀 볼까요? 나중에 다른 강의에서 있죠. 뭐 교과 전형에 대해서, 그다음에 종합 전형에 대해서 또는 바람직한 학교 생활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강의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 강의를 통해서 제대로 좀 들으시도록 하고요. 저는 아주 간단하게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생활기록부 항목별 세부평가 요소, 빨간 글씨를 보시면 좀 공통적인 사항이 보입니다. 뭡니까? 학생 개인의 특성이죠. 동아리도 개인의 특성이죠. 봉사활동 개인의 특성이 나오진 않았지만은 지속적인 자발적인 활동입니다. 봉사활동 앞서 언급했죠. 했습니다. 개인 봉사활동은 반영 안 됩니다. 그러면 학교 봉사활동은 반영되겠죠. 그죠? 우리 흔히 말하는 도우미 활동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가급적이면 학교에서 하는 그런 도우미 활동들을 통해서 본인이 어떤 지속적인 그다음에 자발적인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생활기록부에 제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로 활동 또한 학생 개인의 특성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나만의 특성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빨간색 글씨를 잘 보시면 됩니다. 교과학습 발달 상황이죠. 학년별 성적 추이, 1학년보다는 2학년. 그죠? 점차 올라가는 게 더 좋겠죠. 그다음에 특히 지원 학과 관련 교과 성적이 상당히 중요하다. 탐구 활동도 상당히 중요하다. 독서 활동 또 언급드렸습니다. 교과 세특, 창체, 종합의견 등 학교 활동 전반에 걸쳐서 자연스럽게 연계된 독서 경험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행동특선 종합의견, 선생님의 특히 담임교사의 추천평가를 한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한테 자신이 그런 모습을 많이 좀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된다고 볼 수 있겠죠. 학생의 구체적으로 우수성 및 역량 등을 압축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경북대에서 제시해 본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실랍니까? 그렇죠?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 왼쪽에 창체에 대한 창의적 체험 활동이죠. 자율활동이죠. 제시한 겁니다. 두 번째를 보여드릴까요? 자, 첫 번째, 왼쪽과 오른쪽 한번 비교를 해 보시면 어느 쪽이 좀 낫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대부분 다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맞죠? 왼쪽은 행사 나열치기거든요. 근데 오른쪽은 구체적인 기록 사례입니다.
자, 평가자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이 학생이 어떤 활동을 통해서 이 활동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개인의 역할이 어떻게 했는지, 개인이 역할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고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그런 과정과 결과를 알고 싶어 하는데 정작 쓰는 내용은 요거밖에 없습니다. 이거 함, 이거 밝힘, 이거 습득함. 그죠? 그럼 요걸 통해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겠죠. 근데 오른쪽은 구체적인 기록 사례죠. 그죠? 왼쪽보다는 좀 더 아주 디테일하게 나오고 있죠. 준비위원장, 그 다음에 국회 본회 영상 수차례 반복 검토하고 시위회 등 방문까지 하고 리플렛과 포스터 제작하고 역할들이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좀 낫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지만은 더 나은 게 바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제는 최근엔 이런 부분들이 더 낫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럴까요? 자,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정치 수업이 나옵니다. 독서가 나옵니다. 요것만 봐도 아시겠죠? 자, 자율활동 속에서 모의국회 준비위원회 주도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교실에서 활동했죠? 그러면 이 학생은 교실에서 한 활동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있죠. 그러면 모의국회니까 내가 수업 시간에 배운 걸 활용한 겁니다. 아마 정치화법 수업이겠죠. 그러면 자율활동에 정치화법 수업을 끌어낸 거죠. 그다음에 수업을 끌어내면서 자연적으로 한국 정치 독서를 끌어낸 거죠. 그러면 자율활동, 독서활동, 그죠? 수업활동까지 자연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런 연계활동, 이런 것들이 드러난 게 상당히 괜찮은 생활기록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나열치기 활동보다는 좀 더 세부적인, 그 다음에 연계성이 있는 지식 확장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 이런 평가 예시만 보더라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기재가 돼야 될지 조금은 감이 잡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또 하나 알아두실 사항이 있습니다. 서울대가 그렇죠. 원래부터 연계교과 이수 관련 선택 과목을 제시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서울대 경제학부 간다 그러면 핵심 권장 과목도 있고 권장 과목이 있지만은 경제학부는 미적분이죠.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를 해야 된다. 그죠? 간호대학 같은 경우는 생명과학 1과 2를 해야 된다. 이런 식입니다. 컴공 같은 경우는 미적분만이 아니라 확률과 통계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눈여겨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비단 서울대에 지원할 게 아니더라도 요 대학별로 있죠. 연계교과 선택 과목을 유심히 많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 놓치지 않고 잘 챙겨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리교육과 보이죠? 한국지리, 세계지리, 여행지리 이런 권장 과목입니다. 핵심 권장 과목이 있고 권장 과목이 있다. 이 부분 잘 생각해 두시고요. 부산대도 있죠. 부산대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경제학부는 미적분, 경제수학 반드시 권장해야 된다. 이수 권장 과목이죠. 공대 같은 경우는 물리학이 많이 나오고 있죠. 서울대, 부산대 예시를 들었지만요. 대부분 대학에서 연계교과와 관련된 선택 과목을 제시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잘 놓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수도권 예시입니다. 서류형과 면접형이 있는데요. 서류형은 일괄 합산 전형 서류 100%, 즉 생활기록부 하나만 보죠. 면접형은 생활기록부하고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수도권 예시 이런 대학이 있고 면접형 대학 이런 대학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대학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시면 요렇게 나오죠. 국민대 학교생활 우수자부터 각각의 대학들이 나오고 있죠. 색깔이 파란색 같은 경우는 전년도보다 모집 인원이 많은 경우입니다. 빨간색은 모집 인원이 약간 줄어든 경우다 볼 수 있겠죠. 그죠?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적용되고 홍익대도 수능 최저가 적용되고 있다. 이 부분 가급적이면 저는 학종에서 수능 최저 적용하는 걸 좀 반대를 하는데 학종을 준비하면서 학생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노력을 많이 합니다. 노력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능 최저까지 요구한다면은 애들이 뭐 전천후도 아니고 좀 많이 어렵겠죠. 가급적이면은 그랬으면 좋겠는데 뭐 대학은 대학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죠. 그죠? 자, 면접형 전형이죠. 고려대 일반 전형 학업 우수형에서 수능 최저가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연세대 역시
활동 우수형, 국제형에서 수능 최저가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면접 30%도 있고 40%도 있습니다. 면접 확대 앞서 말씀드렸죠. 고려대, 동덕여대, 한국외대 요 전형에서 각각 10%씩 올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수능 최저 기준 수도권 중심입니다.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그 참고로만 보시면 되겠고, 서울대가 세계 합 7입니다. 서울대 치고는 좀 낮죠. 중앙대랑 똑같죠. 그죠? 고대하고도 비슷하죠. 그죠? 자, 그러면 서울대가 조금 수능 최저 기준이 약간 낮다 그러면은 당연히 합격선 같은 거, 그 다음에 내신 등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학교 생활기록부 종합전형이다 보니까 생활기록부에서 우수성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주대 4개의 등급을 보죠. 이화여대, 미래엔저시 4개의 등급을 봅니다. 의예과, 약학과 같은 경우는요. 학종을 준비한다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 자, 좀 길게 써놨는데요.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도 말씀드렸죠. 교육과정 이수 과목 선택 필수입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진로, 내가 가고자 하는 모집단이 있죠. 그 전공과 관련된 이수 과목을 반드시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교과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이 학생이 학교 생활을 얼마나 충실히 했는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겠죠. 그러면 학교 생활을 하는데 가장 많이 한 게 뭡니까? 당연히 수업이죠. 매일마다 수업하잖아요. 수업이 거의 80% 이상 차지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수업이 없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 수업만이 아니라 교과서 수업을 통해서 좀 더 연계, 그 다음에 지식 확장, 지식 연계, 심화 확장으로 나가야 된다. 뭘 통해서? 독서를 통해서죠. 교과서 지문에서 배웠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좀 궁금하다. 지적 호기심을 발휘해가지고 독서를 통해서 연계 활동한다면 아주 괜찮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자기 주도적인 탐구 활동들이 바로 생활기록부에 적히는 게 바로 종합전형에서 그죠?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창취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취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에 대한 관심사를 적극적으로 탐색해야 한다는 부분이죠. 그죠? 여기서도 역시 독서활동이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독서활동을 한다는 거는 자기 주도적인 역할을 많이 한다는 거죠. 자기 주도적으로 탐구한단 말이죠. 선생님이 시키지 않은 내 스스로, 그죠? 내 스스로 생각해낸 독서잖아요. 그러면 내가 독서를 통해서 지식을 확장한다. 지식을 적용시킨다는 거는, 그죠? 내 스스로 한 거잖아요. 자기주도 학습, 심화학습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독서활동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학종을 마무리 짓고 세 번째 수능, 즉 정시 전형으로 들어갈까요? 자, 인원 봅시다. 자, 정시는 우리 월드컵 생각하시면 되죠. 월드컵 예선이 있죠. 예선이 있고 월드컵 본선이 있죠. 월드컵 예선은 아시아 국가, 그죠? 월드컵 본선은 전 세계 국가 나옵니다. 유럽 나오죠. 남미 나오죠. 그죠? 최강대국들이 나오잖아요. 수능도 마찬가지죠. 자, 일반적으로 3학년 학생들이 치는 모의고사다. 서울시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모의고사다. 어쩌면 그들만의 리그죠. 아시아 최종 예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수능은 그렇지 않죠. 월드컵이나 마찬가지죠. 졸업생이 파워가 엄청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년마다 거의 3분의 2일 이상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죠? 자, 프로테이지 보니까 재학생이 약 68.9, 졸업생이 31.1 점점 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수능 응시 인원 비교 과목별로 살펴봤거든요. 이게 수학만 봤습니다. 앞서 수학을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요. 2022학년도하고 23학년도 비교해 보니까요. 확률과 통계는 줄었고 미적분은 늘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 때문이죠. 확률과 통계를 아무리 해봐도 내 등급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죠? 전에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은 1등급짜리 수학 1등급이 100명이다 따지면은 100명 중에 4명, 5명 내외죠. 5명 내외가 확률과 통계입니다. 나머지 인원 90명 넘죠. 미적분 기하입니다. 말 다 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도 수학의 등급을 높이기 위해서 확통 대신에 미적분 선택하는 경우가 늘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를 보시면 영어 1등급 비율이 좀 약간 차이가 있죠. 절대평가지만은 절대평가라서 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2021 같은 경우는 좀 12.66% 해가지고 좀 더 1등급 비율이 좀 많이 나왔는데 2022 6.2%, 2023에 7.83%입니다. 그죠? 근데 영어 2, 3등급 대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는 수도권 중상위권 대학의 경우에 2023 수능 영어 영향력이 예년에 비해 커졌단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2022 보시면은 2, 3등급 합쳐볼까요? 약 46% 정도, 47% 되거든요. 근데 2023은 바로 39%, 40%밖에 안 됩니다. 근데 비중이요? 안 됩니다. 그러면 자, 수시에서도 수능 최저 기준 통과를 영어를 통해서 하는 경우 있거든요. 영어가 절대평가지만은 약간 어려웠다 그러면 1등급 안 나왔다, 2등급 안 나왔다. 최저 통과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영어는 절대평가라도 좀 무시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정시 모집의 수시 2월 인원 비교도 볼까요? 자, 수도권, 비수도권. 자, 비교해 보겠습니다. 2022년 정시에서 6.7%가 2월 됐는데 2023 정시 5.3%밖에 안 됐습니다. 반면에 비수도권은 75.1%인데 102% 엄청 더 늘었죠. 더 늘었죠. 자, 그러니까 자, 100명 중에 거의 7명이 정시로 넘어갔는데요. 근데 이제는 5명밖에 넘어가지 않았단 말씀입니다. 만 2월이 안 됐죠. 근데 비수도권에서는 수시에서도 모집을 다 못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도 또 하나의 양극화 현상을 만나볼 수 있겠죠. 또 수능 위주 전형, 이건 모집 인원은 거의 비슷하죠. 2023이나 2024가 91.2%, 91.7% 수능 위주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가군과 나군 비교해 본 겁니다. 제가 요 보여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자, 가나 다군 중에 주력군이 가군과 나군이다. 다군은 사실 실질적으로 수도권 부분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많지 않다는 거죠. 많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다군은 써야 되겠고, 그래서 경쟁률은 워낙 높아질 수밖에 없다. 경쟁률이 높아지지만 그만큼 많이 좀 빠져나가겠죠. 자, 인원이 보시면은 가군, 나군 이렇게 나오죠. 그죠? 요것도 숫자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서울, 경기 비수도권인데 가군과 나군에 많이 몰려 있죠. 자, 문이과 통합 수능 응시 영역입니다. 아시다시피 상대평가는 국어 수학이죠. 탐구도 있지만은 국어 수학 중에서 공통 과목은 75%고 그다음 선택 과목이 25%다. 여기서 변수가 바로 특히 수학 부분이죠. 어쩌면 어떨 때는 국어에서도 변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이 문이과 통합에서 많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수능 점수가 여기 원점수,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이렇게 나오는데요. 원점수는 공개가 안 되죠. 표준점수하고 백분위하고 등급인데요. 대부분 대학에서, 주로 상위권 대학에서는 표준점수, 그 다음에 보통 일반적으로 많은 대학에서는 백분위, 그 다음에 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등급이고, 그 다음에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저 등급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일반적으로 나온 내용들이죠. 파란색은 수도권, 서울권 15개 주요 대학입니다. 표준점수하고 표준점수, 변환 표준점수를 많이 보고 있죠. 이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정시 지원 학생들이 또 받을 사항이 있는데요. 영역별 반영 방법입니다. 반영 비율이죠. 비율.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자, 건국대 같은 경우가 인문하고 자연 또 다르죠. 경기대, 경희대, 고려대 다 다릅니다. 그러면 내가 국어를 잘 보고 수학을 못 봤다 그러면 국어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 중심으로 찾는 게 나을 겁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이 있는데 여기 점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화작에서부터 표점이죠. 표준점수 나와 있고 여기 탐구 같은 경우는 탐구 1, 2가 있죠. 앞에는 표점, 뒤에는 백분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원서를 썼는데 자, 고려대 경영하고 연세대 교육입니다. 그럼 A 학생 같은 경우는 고려대 경영 675.814로 합격을 했는데 연세대는 불합격했습니다. 반면에 B 학생은 고대는 불합격했고 연세대는 합격했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연세대하고 고려대 반영 비율 차이죠. 그렇죠. 고려대 경영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35.7%, 영어는 감점이고 탐구는 28.6%다. 연세대는 국어, 수학이 똑같죠. 33.3%고 영어가 요 부분에 차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어쩌면 정시에서 나한테 어떤 맞춤형 지원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넘기면요. 이게 그 영어 반영 방법이거든요. 영어 반영 방법도 다양합니다. 등급별 점수 반영 후 비율 적용하는 대학도 있고요. 감점을 적용한다, 가산점을 적용한다. 이거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건국대 같은 경우는 이게 등급별 점수가 나오고 있죠. 자, 1등급, 2등급, 3등급인데 인문과 자연이 좀 차이가 있죠. 자, 1등급 200인데 2등급 196, 3등급 193, 3점 차이죠. 자연도 2점 차이죠. 근데 4등급 갈수록 차이가 커지죠. 5점, 7점 차이 나죠. 이 말은 영어 4등급 들어오지 말라. 이런 소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선택 과목 유불리 수학 예시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이과에서 문과로 침공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확률과 통계하고 미적분인데 똑같이 공통점수 58점, 선택 26점, 원점수 합이 84점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점수인데도 불구하고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은 표점이 132, 백분위가 93이고 등급이 2등급입니다. 근데 미적분 선택한 학생들은 표점이 136이죠. 백분위가 95고 등급이 1등급입니다. 차이가 크죠. 똑같은 점수를 바꿔도 확률과 통계 요 애가 바로 미적분 선택한 애에 비해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죠. 정시 교차 지원 비율, 일명 자연계열 학생들이 문과 침공이죠. 문과 침공입니다. 자, 서강대 70점 73, 서울시립대 68.38, 연세대, 한양대 다 60%, 70% 넘는 대학입니다. 뭡니까 이게? 교차 지원. 자, 이런 경우 있죠. 내가 자연계열로 경희대 갈 수 있는데 그걸 하다가 인문계열 가니까 서강대를 갈 수 있겠더라. 이 경우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 레벨을 봐가지고 서강대 인문계열로 진학을 하죠. 이게 바로 문과 침공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냐면 자, 서강대 인문계열 진학했으면 학교를 잘 다니면 되는데 다니다 보니까 적응이 안 돼요. 안 되겠다. 안 맞다. 또 한번 재수하자. 자, 그러면 요런 것 때문에 떨어진 그 전 학생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죠? 그럴 바에는 그냥 경희대 자연계열로 그냥 진학을 하죠. 요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되고 있죠. 악순환되면서부터 계속 재수생, N수생은 늘 수밖에 없다. 그러면 재학생들은 정말로 요 학생들 N수생에 비해서 정시에서는 밀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입시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전년도 울산 수험생 서울권 대학 지원 결과를 간단히 봤거든요. 이게 중간에 요거 보시면 됩니다. 백분위를, 물론 다 백분위 보는 대학이 아니겠지만, 일명 표준 점수하고 또 변환 표준 점수를 보고 있죠. 그, 알기 쉽게 보기 위해서,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 97.5에서부터 쭉 나가고 있죠. 그죠? 예전에는 뭐 서울 시내 15개 대학 가려면은 90점 이상은 다 돼야 된다 했는데, 이제는 정시 비율이 높아지면서 정시 모집 인원이 많아지면서 있죠. 많아지면서 정시 합격선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서강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뭐 95 내외에 갔는데 뭐 어떤 데는 90점 또 그죠. 89도 합격 사례가 있고요. 그죠. 건국대도 87도 합격 사례 있죠.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봐서 나도 자신감 있게 무조건 정시로 지원하면 서울권에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85에서 90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은 분명히 이렇게 노려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모의고사가 제대로 나오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무턱대고 상향 지원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백분위 성적이 85 내외 정도 나온 학생들 어느 정도는 수도권 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보시라는 의미에서 보여드린 겁니다. 그럼 정시 모집 지원 시 고려 사항 같은 경우 또 볼 수 있겠죠. 내가 표점이 유리한지 백분위가 유리한지 그다음 교차 지원 할까 말까 영어 절대평가에서 가산점이 유리한지 비율 적용이 유리한지 탐구는 한 개 보는 대학 갈까 두 개 보는 대학 갈까 이런 식으로 그죠. 수학도 확률과 통계 기하 또는 미적분 어떤 걸 선택하지? 그다음 모집군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작년에 가군 모집했는데 올해는 나군 모집했다. 이것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 있겠죠. 그다음 반영 비율도 바뀌는 경우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요 대학 요 학과 지원할게
요 점수 나온다. 요것만이 아니라요. 요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다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마지막 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맞춤형 입시 전략 수립의 필요성이죠. 이거는 모든 수험생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저도 입시 지도를 많이 하면서부터 느낀 게 있습니다. 학생들이 고민 정말로 힘들더라고요. 말은 참 하는데 이렇게라 저렇게라고 얘기하는데 고지깃대로 잘 안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시하고 정시 사이에서요. 그렇게 해서 제가 요 4장을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자, 내게 맞는 전형 선택의 갈림길 시기가 언제일까요? 1학년, 2학년, 3학년 아니죠? 언제일까요? 이건 저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제가 볼 때는 7월 기말고사 이후에 5학기 성적이 산출되거든요. 물론 이전에 2학년 말 3학년 초에 본인이 가야 될 길이 어느 정도 확실하게 결정된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 학생들을 살펴봤을 때는 일단 7월 기말고사 이후가 아닐까. 그때까지도 잘 살펴봐야 된다. 내가 수시가, 정시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자, 그러면 대입 지원 전략 수립 과정에서는 방금도 이야기했죠. 전년도 입시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올해 변화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지원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6월달, 9월달 모의 평가 결과입니다. 3, 4월달도 중요하겠지만은 왜 6월달, 9월달이냐? N수생이 들어오기 때문이죠. 6월달에 약 6만 5천 명 내외가 들어오고요. 9월달에 7만 명 내지 8만 명 학생들이 들어옵니다. 그다음 5학기 내신이죠. 그다음에 학교생활기록부죠. 요걸 통해서 수시하고 정시, 그다음에 교과전형과 종합전형, 수능전형 이런 부분에서 어느 쪽이 좀 더 비중을 많이 둘까라는 부분이 좀 정해진다고 볼 수 있겠죠.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정해봤거든요. 고3 내게 맞는 전형 수립 유형을 선택해라. 자, 수시에 올인해야 되는 경우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 교과 전형에서 안정 지원이 필요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나는 어차피 정시 안 쓸 거다. 그러면 될 학교는 한 군데 정도는 지원할 필요 있겠죠. 그다음에 수능 최저를 만약에 적용하는 대학이다 그러면은 수능 최저 충족을 위한 학습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 종합 전형에서는 소신 내지 상향 지원입니다. 종합 전형에서 내가 뭐 하향 지원이다 볼 수 없겠죠. 종합 전형은 학불 예측이 교과 전형에 비해서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나는 요 대학 꼭 가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종합으로 지원하는 게 물론 그 종합 전형 준비해야 되겠죠. 학생부 관리 및 면접 준비를 해야 되겠고 혹시 그 대학이 수능 최저를 적용한다면은 충족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정시에 올인해야 될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수능의 모든 영역을 학습할 필요밖에 없다는 거죠. 이 학생이 가끔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100명 중에 100%로 따지면 약간 10%, 15%, 20% 가까이까지 보입니다. 한두 명은 반드시 있더라고요. 10명 중에 한두 명은.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그 모의고사 성적이 상당히 우수한 경우죠. 내신에 비해서. 그래서 수능의 모든 영역 학습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대부분 학생들은 수시하고 정시죠. 그죠? 일단 우선적으로 수시를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학종 준비, 그 다음에 면접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5학기 성적이 나왔다라고 가정한 다음에 7월달, 8월달 이때는 학종 마무리 준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9월달은 면접 준비하면서 수능 학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시를 우선 쓴다 그러면 수시에서 그래도 한 2-3개 정도, 6개까지는 다 아닙니다. 6월달하고 9월달 평가원 성적을 보시고요. 거기에 그걸 기준으로 봐가지고 수시 2-3개 정도는 지원하는 게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수능 학습을 하자. 이거죠. 이건 개인 차이가 좀 많이 있죠. 그럼 내가 어느 쪽이 유리한지 알고 싶어요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장 쉽고 단순한 비교 방법은 이거죠. 뭐 내신이 모의고사보다 유리하다. 그럼 수시 써라. 그 다음에 모의고사가 내신보다 유리하다. 정시 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슷하다. 그럼 둘 다 써라. 이게 가장 쉽고 단순한 비교 방법입니다. 근데 지금은 요것보다도요, 자기가 원하는 그런 희망대학 중심으로 쓰는 게 맞겠죠. 이게 가장 현실적인 비교 방법이라 보는데요. 그러면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내가 학생부 기준 내신 보니까 수시 가능 대학 보니까 내 내신이 약 4등급대 정도 나온다. 그럼 네 수시로 간다면은 대략 지방 중위권 대학 정도는 지원할 수 있겠네.
그럼 모의고사 어떻게 나오나? 모의고사 보니까 100분위가 85, 90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수도권 대학 정도 지원할 수 있겠네. 그죠? 답이 나왔죠. 반면에 비학생은 내신이 2등급대 정도 나온다. 그럼 수도권 대학 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모의고사는 아무래도 잘 안 나온다. 60에서 65? 그럼 지방 중위권 대학 정도? 그러면 판정은 당연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죠? 물론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드문 경우입니다. 그죠? 개인적인 지원 성향에 따라 다룰 수가 있죠. 그다음에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이 비슷한 경우가 많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수시형과 정시형으로 구분하기보다는 수능까지 간다는 생각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도하면서 많이 느낀 부분이죠. 제가 일방적으로 생각해낸 부분입니다. 일부 수험생들이 고민이죠. 아마 공감하는 학생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3학년 학생이 아니라 2학년 학생들도 아마 있지 않을까요? 자, 1, 2학년 내신은 곤두박질 쳤고요. 3학년 때 내신 회복은 아무래도 불가능하겠고. 목표는 크게 세웠는데 희망대학은 멀리 있고. 그렇다고 목표를 낮춰서 현재에 안주하고 싶지도 않고.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생각해낸 대안이다. 내신은 경험해 봤지만은 수능은 처음이다. 모의고사는 봤지만 수능은 한 번도 안 봤다. 그래서 경험해 보지 못한 길이다. 그래서 남은 3학년 때는 수능에 올인해서 최대한 성적을 끌어올리자. 이런 막연한 생각 가질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선택한 길, 수능의 길. 저를 말리지 마세요, 선생님. 정시로 가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제가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들은 얘기인데 3학년 지금 학생들만이 아니라 2학년 학생도 아마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1학년 때 내신 망쳤어. 2학년 내신 아무리 해도 회복이 안 될 거야. 나는 2학년 때부터 수능 공부할 거야. 그죠? 근데 구조 자체가요. 학교 생활 구조 자체가 1학년과 2학년 학생들은 수능 공부를 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수능 공부는 3학년 때부터 이루어지겠죠. 거의 대부분 어떤 학원을 가더라도 내신에 포커스를 맞추죠. 학교도 여기 마찬가지죠. 그죠? 교과서 수업하면서 어떻게 수능 공부를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동아리 활동해야 되겠죠. 자율 활동도 해야 되겠죠. 여러 활동들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입시 환경 분석도 계획도 없이 하는 단순한 사고는요, 실패를 부를 뿐이고 수없이 거쳐간 경험자들 많습니다. 지금 많이 이런 학생들 많았거든요. 사실은 단기간에 수능 실력 향상은 쉽지 않으며 성공 가능성이 있는 재학생은 극히 일부분이다. 모든 재학생이 다 아니다 이건 아니거든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10명 중에 2명 내외 정도는 올라가더라고요. 실제로 올라갑니다. 그죠? 20% 정도는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모든 학생들이 다 올라가진 않더라고요. 일단 그래서 수시하고 단절은 하지 마시고 수시 지원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의 생각입니다. 자, 범위가 정해진 학교 시험을 이겨낼 수 없다면은 범위가 더 넓은 수능을 어떻게 이겨낼까라는 의문점이 생기고, 또 하나는 인원이 적은 학교 시험을 역시 이겨낼 수 없다면은 인원이 많은 수능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더구나 N수생까지 경쟁자들인데, 그죠? 결론은 이게 아닐까요? 그죠? 저는 그렇다고 정시만 가라 이게 아니거든요. 수시 말고 정시로 이게 아니라 수시와 정시까지, 그죠? 주어진 수시가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무조건 정시로 간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개인 차이가 있다 했습니다. 개인의 환경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수시를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하고 가는 게 맞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유 중에 하나가 나오죠. 자, 보이시죠? 파란색이 졸업생입니다. 빨간색이 재학생입니다. 매년마다 이런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그죠? 졸업생 같은 경우는 이 학생들은 밥 먹고 하는 게 수능 공부죠. 근데 재학생은 밥 먹고 하는 게 수능 공부가 아니라 밥 먹고 하는 게 학교 활동입니다. 학교 생활입니다. 수업입니다. 여기서부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N수생 강세 추세입니다. 그죠? 요거는요, 단위학교, 저희 학교에서 제가 작년에 3학년 부장할 때
좀 궁금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6월 달에 재수생이 들어온다 했죠. 보통 일반적으로 약간 6만 5천 명 내외가량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4월 달 성적과 6월 달 성적 100분이 240에서 280점 이상 학생들 비교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4월 달, 6월 달 점차 줄어들고 있죠. 그죠? 오른쪽으로 처지고 있죠. 요게 실감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4월 달 같은 경우는 3학년 학생들끼리 경쟁이죠. 고3 학생들끼리. 그들만의 리그였죠. 근데 6월 달에 보니까 졸업생이 들어오면서 성적이 좀 하락됐습니다. 240에서 280이면은 최소 80점 이상이잖아요. 100분이 100점 만점에. 좀 상위권 학생들이다. 중위권 학생도, 그죠? 아까 편차는 그렇게 크긴 않지만은 조금 줄어들었죠. 그럼 중하위권을 갈수록 약간 유지되거나 약간 늘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면 어떤 결론이냐면 상위권 학생들이 졸업생들과 경쟁할 때는 조금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럼 결론을 짓겠습니다. 바람직한 대입 전형 대비 방법. 내신, 모의고사, 학생부 활동, 세 마리 토끼라 할 수 있겠죠. 다 놓칠 수는 없습니다. 다 잡을 수도 없겠고 힘들겠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 분명히 다를 겁니다. 다르겠지만 3학년입니다. 3학년 중심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기말고사 이후에는 아무래도 이제는 수능만이 남았죠. 그죠? 수능 학습 바탕 위에서 그다음에 학종을 준비하는 게 맞다. 만약에 학종 준비가 1학년, 2학년 때 준비 전혀 안 됐다. 그럼 당연히 수능 중심으로, 교과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이게 바로 개인적인 맞춤형 준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담임 선생님들과 상담하시면서 본인만의 어떤 유리한 전형을 찾아 나서시는 게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반복되는데요. 내신, 학교생활, 모의고사입니다. 자,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 많은데 절대 포기하지 말기 바랍니다. 상위권만이 아니고요. 중위권, 하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중하위권 같은 경우는 대학별로 과목 선택 반영 대학이 많죠. 3학년 때 같은 경우 자연계열은 아마 등급 나오는 과목이 별로 없을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2개 내지 3개 정도밖에 없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등급만이라도 반영되면은요. 상위 등급이 되면은 그게 바로 중위권 대학은 반영되잖아요. 그죠?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만 0. 몇 등급이라도 올리는 게 좋겠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생활, 학종이죠. 학업을 바탕으로 지속성, 연계성 있는 활동을 이어가고 결과물을 적용시켜간다. 저 학종 반드시 강조하는 게 연계성입니다. 하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단절이 아니라 연결되는 거죠. 간단히 말씀드릴까요? 아까 수업을 냈죠. 수업에서 독서로 이어집니다. 독서에서 독서학을 바로 동아리로 이어집니다. 동아리 바로 진로활동 이어집니다. 다 연결되잖아요. 그죠? 이런 생활기록부가 상당히 괜찮은 생활기록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종 준비하는 게 좋고요. 모의고사는 수시에서 모의고사는 아마도 수능 최저죠. 정시에서는 당연히 성적이고요. 월별 모의고사 성적을 철저히 분석하고 오답 노트 등을 통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본인이 100분위하고 등급 추이 등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자, 또 개인적인 의견을 좀 적어봤습니다. 입시는 미래가 아닌 현재입니다. 우리가 미래지향적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왜 현재라 그럴까요? 지도하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선생님 저 등급 올릴 수 있습니다. 올린다고 보고 분명히 올라갑니다. 긍정적인 현상은 좋거든요. 근데 현실은 진짜 냉혹합니다. 특히 정시에서는, 수능에서는 더욱더 그렇거든요. 자, 상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가 아니라. 내 혼자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열심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래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일단 현재 속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현재를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현재 내가 처한 위치. 그죠? 그래서 현재이고 내 위치를 모르고 너무 눈높이만 높이는 것보다는 현재 자신의 위치를 기반으로 차근차근 올려다볼 수 있는 그런 해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옆에서 선배님도 그렇고 선생님도 계시고 부모님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혼자만이 독단적인 판단보다도 자신의 위치를 가지고 선생님과 좀 더 자세하게 상담을 하면서, 그죠?
미래를 좀 살펴보는 게 더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학기 성적 바탕으로 해서 6월달, 9월달 모의고사 결과를 통해 그에 맞는 입시 설계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장에서는 제가 이 부분을 만들어 본 겁니다. 자, 이제 방금 모두에서 말씀드렸죠. 3월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2024 또 전쟁이 시작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올 한 해 2024를 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이 어떤 건승을 기원하고 반드시 행운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